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D-200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평창 현지에서 준비 상황에 바쁜 유승민 IOC 선수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일밖에 안 남았죠? 네, 오늘 딱 정확히 200일 남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또 그걸 맞이해서 예.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또 이 자리에 또 대통령님께서 예. 또 친히 오셔가지고 또 그런 준비 또 상황을 점검 또 같이 하셨고, 예. 또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을 꼭 정말 지원을 예. 하겠다, 예.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또 환호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예. 현지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한 몇 % 공정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거의 다 된 것들도 있고요. 네.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데 아마 9월 안에는 예. 네, 전체 다 이제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직 이렇게 그 공사 중인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마 지금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숙소라든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레스토랑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요즘 그런 부분은 위락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잘 갖춰지고 있습니까 현재?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 교통, 숙박, 그리고 관광, 또 음식 이런 부분에서도 네.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또 우리나라 상황으로만 늘릴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외국인 어떤 그런 취향에 맞게끔 지금 늘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림픽 진행 상황에 관해서 IOC 측과의 어떤 조율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IOC에서 지난번에 프로젝트 리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는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요. 예. 그 IOC 조정위원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굉장히 프로젝트 리뷰 너무 좋았고, 진행 상황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네. IOC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태권도 대회 때인가요? 무주에서 열렸던 태권도 대회 때 우리 유승민 의원하고도 잠깐 연결을 해서 장웅위원에 대한 어떤 남북한 공동 참여 이 문제를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실제 북한 참여 가능성은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북한이 참여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물론 어떤 북한 쪽에 어떤 답변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IOC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본인 북한 쪽에서 어떤 의지만 있다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남북한 단일팀 문제도 문제지만 마신령 스키장 이걸 갖다 좀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건 어떻겠나 이것도 IOC 측에다가 한번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의견 조율은 있습니까 좀?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물론 아직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은 IOC에서도 서포트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 네, 물론 IOC가 할 수 있는 일에 한해서. 네,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예. 내부적으로 물론 언급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IOC 선수위원이시니까 장웅 북한 측 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좀 IOC 차원에서 만나서 민간 외교 차원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우리 정부의 뜻과 함께 평창 올림픽의 공동 개최는 어렵겠지만 참여나 이런 문제를 한번 깊게 논의해 볼 그런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예를 들면 IOC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끼리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런 기회가 이제 저한테도 주어진다면 당연히 장웅 위원님 뵙고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또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어떤 건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국가대표 시절에 북한팀하고 단일팀 만들어서 경기해 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때 이제 정식 단일팀은 아니었고요. 네. 피스앤드 스포츠컵이라고 해서 예. 이벤트성 대회에 그 북한의 김혁봉 선수하고 복시조를 해서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네, 그때 좋은 성적을 내서 예.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던 네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김혁봉 선수하고 공동 선수단을 만들어서 이제 경기를 할 때 합의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때는? 아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 어쨌든 선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잘 모르시겠죠. 뭐 그런 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네네. 다만 이런 좋은 취지의 대회를 하니 네. 북한 선수하고 복식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전부 다 승리 났으니 가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사전에 훈련 같은 건 어떻게 좀 하셨었습니까? 그때는 이벤트성 경기였기 때문에. 네. 91년도 지바 단일 팀 때처럼 네. 합스푼을 같이 하고 이러진 못했고요. 그렇군요.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연습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날 시합을 했습니다. 예, 역시 뭐 내공이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런 게 많이 구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팀 경기는 조금 상대방의 그 선수들 간의 어떤 이신점신 같은 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뭐 호흡이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서 뭐 공동 입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 출전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좀 나야 되겠네, 그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최대한 선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또 그 훈련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에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여러 차례의 어떤 논의와 여러 차례의 어떤 그런 그 회의를 거쳐서 좀 의견들이 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짧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시죠. 네, 오늘 G-200일을 계기로 뭐 모든 진짜 체육인들 또 국민들 정부 다 합심을 해서 정말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정말 평창 올림픽이 정말 세계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끝! 7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계획이죠. 사법계획인데 이것을 한번 정조시대에 한번 비교해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법 그러면은 어느 쪽에 관할일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형조죠. 2호 예병 형공할 때 이제 형조가 사법의 어떤 주체이고 그 형조와 이제 연계해 갖고 뭐 의금부라든가 아니면 사원부 물론 이제 그 사원부는 3사이기 때문에 형조에 속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업무 특성 자체가 형조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법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형조 또 의금부 포도청 또 뭐 그 사원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금부와 포도청을 검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좀 다릅니다. 그 의금부는 이제 검찰로 보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볼 수 있고요. 포도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날 경찰청하고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침에 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글쎄요, 이건 뭐 제가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검찰 개혁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색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백혜련 의원이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데 네.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야 이거 뭐 사법개혁 만만치 않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네. 검찰의 역사가 거의 한 70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년 동안에 검찰의 개혁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건데 네.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의 어떤 조직이 단단하다. 콘크리트 지지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뭐 이거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예전에 그 김두관 지금 의원이 예. 행자부 장관 그만두고 예. 수원 화성을 답사하러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화성 답사 안내를 했는데 예,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그 편하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 제 그 대학 동기하고 같이 내렸기 때문에 예. 편한 자리여서 그렇군요. 도대체 왜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했느냐 예.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검찰 개혁하려고 보니까 예. 너무나 강고해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타협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넘버 2 시즌 뭐 혹은 2 시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네, 문재인 네. 정부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의 법개혁의 어떤 실패, 검찰 개혁의 실패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예. 그때 뭘 잘못했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짚고 그런 걸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정조 시대 때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네. 아주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네. 그것을 갖다가 좀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조 시대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뭐 의검부라든지 사헌부, 포도청 그리고 형조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일에 저는 또 5년 중에서 네네. 초기 1년과 말기 레임덕이 발생한 1년을 뺀 3년 안에 네네.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이걸 시도했다가는 저는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떤 측면에서요? 70년에 공고한 어떤 구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이것을 3년 만에 정 하나를 제대로 돼가지고 망치로 두드렸을 때 바위가 깨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사실은 이제 그 정조 때 사법개혁의 측면도 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하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형조의 어떤 그 강구함 그거보다 네. 더 센 것은 사헌부였거든요. 네. 사헌부는 오늘날 이제 검찰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헌부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센 조직이냐.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 특권 엘리트 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때 이제 국왕들이 수시로 예. 금주령을 내립니다. 예.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예. 그럴 때도 사헌부는 그런 금주령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금주령을 어긴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서 예. 본인들은 그런 그 국왕이 내린 법 같은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은 마음대로 술 먹는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만들어냈죠. 그것이 사헌부의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헌부의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면신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자기들만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면신례요? 예,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들이 예. 어느 부처에 이제 이렇게 조금 신임 관료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네. 관료들이 이제 그 부처에서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환영회 뭐 이제 예. 이런 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사헌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그 면신례 즉 환영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강도 높게 뭐 구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먹물을 먹인다던가 예. 아니면 뭐 목에 밧줄을 묶어 갖고 끌고 다닌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신례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헌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특수한 집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집단에 들어오려면 특수한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조직 문화에 너희들이 맞춰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이 검찰의 그런 조직 문화들 예. 뭐 검사 동일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검사들은 뭐 무조건 위에
글쎄요,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위에 검사들이 뭐 술을 뭐 강제로 따르게 되면 그걸 뭐 사발식해서 예. 뭐 마셔야 되고 예. 다른 부처하고 절대로 술 먹는데 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마셔야 되고 사실은 제가 그 저희 선배 변호사한테 예. 수원지검에서 당시 변호사들 10명, 네. 검사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낮부터 한번 거한 술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 그렇구나. 이런 것도 이제 들어봤는데 예. 사실은 이런 그 문화들이 조직 문화가 어찌 보면 조선시대 때 사원부의 조직 문화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조직 문화들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면신네 참 새로운 걸 하나 또 오늘 들었습니다. 교수님한테. 그 정조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왕이 국왕이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조한테는 그 서동생 3명이 있었어요. 서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니, 아버지는 같은데. 이제 어머니들이 다른. 어머니들이 다른.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좀 여자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전 개인적으로 사도세자가 여자를 좀 밝힌 것도 있긴 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원군. 또 네. 은신군, 은전군 이 세 동생을 얻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세 그 서동생들이 사실은 그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노론들에 의해서 역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들이 이제 정조를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군요. 이들을 갖다가 이제 국왕으로 추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들을 보이게 됐고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막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아무 죄도 없이 실제로 그런 의도들도 없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조는 네. 너무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형조나 의금부한테 이 절대 문제가 안 되니 이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 의금부가 원체 세게 나가니까 사원부 뭐 대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뭐 형조 사원부 의금부 네. 이 세력들이 끊임없이 정조를 압박해서 결국은 뭐 동생들을 유배를 보내고 네. 동생에게 뭐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고 또 한 동생은 제주도에 유배 가서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조가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잘못이 없고 국왕이 잘못이 없으니 용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고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동생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렇죠. 도대체 왕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뭐 왕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네.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그것이. 영화에도 뭐 베테랑이라든지 검사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 또 하나의 그 특권이라면 삐뚤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했다라고 음모론적으로 만들어서 네. 증거를 조작을 해서 네. 했지 않냐 이래서 국왕도 그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이라 그러면 네. 사실은 사원부나 의금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당연한 거죠. 예, 그 조선시대 때 네. 그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이들을 쉽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조가 예. 어쨌든 그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조선시대에도 국왕에게 들어가는 첩보보고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뭐 기본적으로 그 국왕한테는 아마도 이제 그 내시들 네. 뭐 이런 그 조직들이 이제 이렇게 정보 보고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왕은 이제 젊은 신하들을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젊은 신하들한테 이제 그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듣게 하는 측면들이 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왕이 어떤 정보 라인하고 사원부나 의금부 정보 라인하고 이제 대결 구도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제가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검찰이 정보 보고를 하고 네네. 경찰도 정보 보고 정보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원도 정보 보고를 그렇죠. 하고 기무사령부도 정보 보고를 하고 국군정보사령부도 정보 보고를 하고 엄청난 정보가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이 만약에 충분히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보 조작도 가능한 세대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사실 그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검찰의 정보 보고 특히나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을 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부에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좀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런데 뭐 과거에는 어떤 그 경찰이 갖고 있는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군의 어떤 정보사나 그럼요. 기무사나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될 거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올라온 정보 보고를 검찰이 다시 각색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형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했을 때 네. 이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컸던 거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다양한 그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하는데 네. 그런 그 기관들에게 서로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어떤 정권이 유지가 됐는데 그러나 또 명확한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다양한 정보 보고를 통해서 네. 정보를 독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소불위의 그 전능적 그 제왕적 대통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결국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조의 사법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조의 어떤 사법 계획은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네. 하나는 바로 이제 그런 그 법전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제도 네. 형식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오래전에 만든 법을 갖고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네. 맞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조 시대는 조선 시대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네. 변화하는 시대였다. 네. 왜냐하면 18세기 후반에 농업과 상업의 어떤 그 발전들 네. 그런 측면에서 민의 의식의 성장들 이런 부분들이 네. 정조 시대를 갖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켰고 거기에 맞는 법의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조는 이제 그러한 어떤 법의 정비 속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전이었던 기본 법전이었던 이제 경국대전을 갖다가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네. 대전 통편 예. 만들게 됐던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하부 계층에 있는 이제 법률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네. 그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의 그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어떤 그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가령 이제 뭐 그 흠율 전칙을 만들어낸다. 예. 예. 흠율 전칙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들 이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네, 네. 실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중요시 되는 거냐면은 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사헌부라든가 의금부라든가 네. 이런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힘들 그런 힘들이 사실은 그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고문 같은 것들 혹은 태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죄를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허위자백하기. 예,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정조는 그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그런 그 새롭게 태형을 가하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혹은 그 감옥 안에 있어서 그 감옥 내부에서의 어떤 환경 조건들 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변화시켜 냈던 것들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흠율전칙 이전과 이후에 어쨌든 그 시대는 굉장히 달라진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다가 이런 그 관리들이 죄인들에 대해서 혹은 죄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무고하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달라진 시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 정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이 사법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조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예. 홍제전서에 나왔던 그 정조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예. 그 정조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판결문을 볼 때 네. 이 판결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오간이라고 하는 건데 예. 어떤 그 죄수들의 그 뭐 잘잘못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볼 때마다 경전대하듯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명에서 올라왔던 판결문에서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주 세밀하게 읽고 네. 그래서 그 관찰사들이 잘못된
그런 판결문에 대해서 자신이 수정하고 그래서 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정조가 요구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조선시대는 분명히 3심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건이 났을 때 해당 고을 수령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그 2심으로 관찰사가 하게 되고 예. 마지막 3심으로 국왕이 하는데 네. 국왕 자신은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어쨌든 판결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왜 1심, 2심에서의 수령들과 관찰사들 네.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하느냐. 예. 그것은 바로 관리들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책무가 아니다. 네. 또 더 올바르게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들에 대해서 압력을 놓고 보다 헌신적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고 그와 연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법제도.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네. 이제 그 훈민정음으로다가 전체를 다 번역해서 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뭐 죄를 지으면 소소한 죄를 지어도 저 관리들이 정말 그 무서운 형벌 도구를 갖다가 이용해서 고문을 가해도 아무 소리도 못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왕 정조가 내놨던 뭐 중수무원록이나 흠율전칙이나 심리록이나 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갖다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서 다 전 백성들이 읽게 했기 때문에 예. 아 이런 법률 제도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조대왕의 권리장전 또는 인권선언이 그렇죠.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